안녕하세요. 크립토티브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금융 엘리트들은 이 와중에 또 다른 계획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무슨 내용인지 살펴봅니다. 이번 주에 글로벌 거시경제 일정들이 있죠. 이번 주 수요일인가요? 9월 11일에는 미국의 CPI가 발표가 되고요. 12일 목요일에는 유럽 중앙은행에서 기준금리 발표를 하고 또 미국의 이제 소비자 물가 지수에 이어서 생산자 물가 지수도 발표를 합니다. 중요한 발표죠. 이것으로 아마 이제 9월 18일 0.25냐 0.5냐 금리 인하를 아마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개인적으로 그렇게 큰 관심을 두고 있지는 않고요. 어떤 연구원은 비트코인이 지금 굉장히 과매도 상태에 있다. 신뢰도도 매우 낮은 편이다. 그러면서 여기 FOMC 그거에 맞춰서 또 가격 변동성이 있지 않겠냐? 그건 맞습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단기에 막 이렇게 사고 팔고 해가지고 한 방에 크게 노리는 게 아니라면 이런 거 별로 저는 중요하게 보진 않습니다. 물론 FOMC 금리 결정할 때 전후로 항상 출렁출렁합니다. 주식도 그렇고 코인도 그렇고 앞으로도 계속 그럴 테지만 중요한 건 지난 2년간 유동성 말랐죠. 긴축 정책 펼쳤죠. 금리 매우 높았죠. 아주 빠르게 그때 빅스텝을 몇 번을 했었습니까? 근데 이제 그 유동성의 방향이 지금 이제 막 코너가 바로 지금 눈앞에 보이는 거죠. 코너를 돌면서부터는 이제 금리 인상이 아니라 한번 틀었기 때문에 금리를 계속 낮출 겁니다. 아마도 그 회의 때마다 0.25씩 낮출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물론 지켜봐야겠지만 큰 방향이 정해졌다라는 겁니다. 금리 내리고 돈 찍으면 어떻게 됩니까? 화폐 가치는 하락할 거고요. 자산 가격은 언제 그랬냐시피 지금 이제 더위가 아직까지는 좀 남아 있지만 언제 그랬냐시피 나중에 또 바람 불고 가을 오고 눈 내리는 겨울이 오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자산 가격이 생각지도 못하게 올라갈 겁니다. 최근에 보니까 코인에 또 이 무기한 선물 이거 거의 마약 수준인 것 같아요. 이거 못 끊습니다. 계속 청산을 당하는데 최근에 청산은 숏이었습니다. 숏을 쳤다 청산을 당하면요. 가격이 살짝 오릅니다. 그래서 살짝 반등이 있었죠. 프렌드 테크라고 있습니다. 이게 웹3 소셜 미디어 프렌드 테크인데요. 이게 이제 쉽게 말하면 조금 인플루언서들을 팔로우하고 글을 하나 쓰는데 거기에 이제 서로 좋아요 버튼을 누르고 하면요. 인플루언서들이 이더리움을 많이 벌 수 있는 그런 구조입니다. 게임에서 돈 버는 그런 게임 같은데 여기는 소셜 미디어에서 돈을 벌고 서로 이제 팬덤이 형성되는 그런 나름 획기적인 프로젝트였거든요. 이거 굉장히 유명했었고요. 웬만한 유명인들 이거 다 있었습니다. 근데 망했네요. 몇 달 전까지만 해도 이거 엄청난 호황이었던 걸로 제가 압니다. 근데 망했다. 지금 코인 업계가요. 지금 굉장히 많이 힘들다는 뜻입니다. 지금 나만 힘든 게 아니라고 제가 계속 말씀드리죠. 자, B2를 했던 익명의 고래가 이더리움 손절을 쳤는데 그냥 현물을 샀으면 그러려니 하고 어디 스테이킹 맡겨놓고 기다리면 되는데 빨리 돈 좀 벌려고 했나 보죠. 계속 대출을 받아서 36,000개 많이도 샀습니다. 근데 28,500개 거의 대다수를 손해를 보고 이더리움 팔아버렸습니다. 그 이유는 대출을 받았기 때문에 소위 말하는 상환 압박 이게 이제 청산될 가능성도 있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 파는 거거든요. 추정 손실이 234억 원. 말로는 이제 스스로 견딜 수 있는 대출입니다라고 해도요. 이거 아마 해보신 분들은 알 겁니다. 이거 굉장히 고통스러우실 것으로 저는 추정이 되고요. 개미들만 힘든 게 아니라는 점을 계속 말씀드려요. 고래다, 상어다 이거 잘못 손댔다가 지금 말이 234억이지 이게 황천길을 갈 수가 있습니다. 자, 테더 스테이블 코인 테더에서 남미에 특히 이제 아르헨티나 최대 쌀을 생산하는 농업 회사 주식을 엄청나게 샀네요. 한 1,600억 원어치 산 것 같습니다. 3대 주주에 올랐다고 하는데요. 이거 이제 참고로 말씀드리면 2020년 이후에 빌 게이츠가 미국
전역에 있는 농장을 그렇게 많이 샀던 거 혹시 기억나십니까? 세계 3대 투자자로 꼽히는 짐 로저스가 앞으로 유망한 산업 딱 한 가지만 꼽아주세요. 농업입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 이제 본인이 그 투자 홀딩스 회사가 있기 때문에 농업 ETF를 만들 정도로 농업의 미래에 대해서 확신을 했었었죠. 테더도 이게 이제 테더는 그렇게 뭐 구닥다리 스타트업이 아닙니다. 전 세계 특히 이제 크립토 쪽은 뭐 막강한 영향력 있는 회사로 자리를 잡았는데 어디에 투자했다? 쌀 생산 업체 또 농업 회사에 좀 투자를 많이 했죠. 근데 누가 생각을 해도요. 앞으로 이상 기후, 자연재해 지금 뭐 거의 뭐 지구에 거의 뭐 이제 종말이 오는 거 아니냐 싶을 정도로 비가 한 번 오면 그렇게 쏟아지고요. 뭐 가뭄이 또 다른 편에서는 가뭄이 엄청나죠. 이러면서 매년 농장지 그 면적이 줄어듭니다. 이제 소위 말하는 작물도 많이 줄어들고요. 그래서 앞으로 뭐 이런저런 이유로 농업이 더 각광받는 섹터가 되지 않을까. 또 하나의 각광받는 그 섹터가 있었죠. 이건 소형 원자로라고 해서요. 뭐 우리 뭐 울진 원자력 발전소 같이 뭐 어마어마하게 큰 그게 아니라 좀 더 작게 지어서 극도의 효율을 자랑하는 원자력 발전소인데 여기에 뭐 빌 게이츠, 워런 버핏, 뭐 일론 머스크였네요. 다 투자해 놨습니다. 우리나라 SK도 투자를 했었죠. 이 두 가지 섹터는 앞으로 좀 각광받는 그런 섹터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 글루아라고 하는 회사가 있는데요. 여기에서 올 12월 달에 그 위성을 하나 발사를 해서요. 블록체인 인프라 운영 가능성을 시험하겠다. 저궤도 위성을 발사해서 위성 기반 통신망을 통한 블록체인 인프라 운용 가능성을 시험할 것이다. 저는 이제 여기에서 발행한 코인이 크레딧 코인이라고 있습니다. 참고로 이 코인을 홍보할 목적과 의도가 1도 없고요. 저 이 코인을 가지고 있지도 않습니다. 그럼 이걸 왜 이렇게 소개를 드리려고 하냐? 글로벌 엘리트들의 전략에 대한 힌트가 좀 대놓고 보입니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블록체인 인프라라고 하는 단어가 중요하고요. 블록체인 기반 신용 기록 프로젝트. 신용은 그 크레딧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의 빚 얼마나 빌릴 수 있는데 그 신용 기록하는 프로젝트라고 하죠. 업비트만 가보셔도 크레딧 코인에 대한 소개가 이렇게 나옵니다. 담보대출 위주였던 디파이에서 신용대출을 도입한 블록체인 플랫폼입니다. 이제 분류가 되는 것이 RWA로 분류가 됩니다. 근데 뭐 미 국채가 있었고 뭐 주식도 토큰화하고 뭐 스테이블 코인도 아니 그 외환도 뭐 달러도 토큰하잖아요. 근데 뭐를 토큰한다는 얘기인지 봤더니 신용, 정확히 말하면 빚을 토큰합니다. 이게 그 내용입니다. 사용자들의 트랜잭션 내역, 그러니까 뭐 소위 말하는 금전 거래 내역을 블록체인에다 집어넣고 누구나 열람할 수 있다. 그래서 얘는 돈을 잘 냈네, 뭐 공과금 잘 냈네, 이것을 신용도를 평가해서 신용대출을 마음껏 받을 수 있게 해주는 프로젝트가 그 크레딧 코인 프로젝트거든요. 이게 새로운 대출 상품을 뭐 이제 서로 개인들끼리 주고받을 수도 있습니다. 지금 디파이 현재에서는 그 대출을 받을 수 있는데 반드시 담보를 걸어야 됩니다. 담보가 있어야 당연히 그걸 딱 걸고 못 갚을 것 같으면 이거 청산시켜서 내가 가져가 버리면 되거든요. 근데 담보가 없이도 대출을 해주겠다. 이게 크레딧 코인이라 보시면 됩니다. 제가 조금 뭐 역사에 대한 부분인데요. 제가 쉽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유대계 금융 세력이 기축 통화에 대한 발행권을 지난 수백 년간 사실 뭐 그 놓쳐본 적이 없습니다. 무제한 돈을 찍는 거죠. 그러니까 기축 통화입니다. 기축 통화. 지금은 달러죠. 예전에는 영국의 파운드, 그 전에는 프랑스의 프랑화, 그 전에 네덜란드 뭐 길더 이런 식이었습니다. 돈을 마음껏 찍으면요. 소위 말하는 세뇨리지 효과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세뇨리지는 뭐 내가 그 10만 원짜리 지폐 찍는데 뭐 원가가 얼마나 들겠습니까? 뭐 한 100원 든다고 하면 10만 원을 그냥 내가 무제한으로 찍으면 그에 대한 주조 이익을 다 가져갈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이렇게 찍어서 자꾸 통화 발행권을 남발을 하다 보니 결국 그 통화가 가치가 떨어지고
사망에 이르게 됩니다. 그러면 이 유대계 금융 세력은 다른 나라로 이동을 했습니다. 지금 미국에 있을 뿐이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연준에서 무제한 돈을 찍을 수 있는 명분을 가져가고 있는 겁니다. 모든 자산이 이렇게 상승을, 뭐 돈을 계속 찍으니까 자산 가격이 오르겠죠. 그래서 어떻게 되냐? 비투를 안 하면 바보가 됩니다. 이게 2020년도, 21년도 생각해 보시면 되겠죠. 벼락 거지라는 말이 그때 나왔습니다. 기억하시죠? 비투는요, 쉽게 신용으로 대출도 받고요. 신용으로 투자도 할 수 있고요. 신용으로 소비도 가능하게 해줍니다. 그게 다 신용카드, 신용투자, 신용대출, 신용이 크레딧이라고 하는 영어죠. 금융세력은요. 기축통화 발행권을 자기 맘대로 발행을 했다가 뭐 또 이렇게 좀 흡수를 했다가 그렇게 할 수가 있고요. 또 금리를 올렸다가 내릴 수 있는 그런 통제력이 있습니다. 이걸로 전 세계 경제를 좌지우지하는 거죠. 지금의 연준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돈을 찍는다라고 하는 것은 세뇨리즈 효과 말씀드렸죠. 이거 가져가고요. 돈을 찍으면 보통 기득권 세력들은 현금을 들고 있겠습니까? 주식이나 부동산, 뭐 지금 이제 비트코인, 뭐 금 이런 거 들고 있을까요? 당연히 자산을 들고 있죠. 자산 가격이 올라갈 겁니다. 그리고 소위 말하는 각종 금융 상품을 판매하는 수수료를 더 많이 얻을 수가 있겠죠. 뭐 각종 파생 상품, 뭐 ETF, 인덱스 펀드, 뭐 지수 뭐 2배, 3배, 뭐 고버스, 뭐 모기지 상품, 뭐 여러 가지 파생 상품을 팔면서 수수료를 가져가겠죠. 그러니까 돈을 찍어서 자산 가격이 오르면 그때야 비로소 일반인들이 지금 같을 때 전재산 올인하시는 분 뭐 거의 없으실 걸로 저는 추정이 되고요. 내년 뭐 어느 시점이 될지 모르지만 뭐 그냥 자고 일어나면 막 몇십 프로 오르고 잊을만 하면 언론에서 뭐 사상 최고가를 돌파했고 이런 뉴스가 계속 나오면요. 일반인들은 전 재산을 이때 올인합니다. 가진 돈만 가지고 투자를 해서 다 잃은 것은 뭐 쓰라리지만 거기까지인데 문제는 뭡니까? 신용이라고 하는 명목으로 빚을 내서 이걸로 투자도 하고요. 이걸로 물건도 삽니다. 이걸로 여행도 가고요. 이걸로 뭐 자동차도 사고 이걸로 사업도 합니다. 이러면 문제가 되죠. 이게 내가 갚을 수 있는 범위를 벗어났는데 잘 되면 좋은 건데요. 이게 잘 안 되면 굉장히 큰 문제가 발생합니다. 월가의 그 탁월한 엘리트들이 여러 가지 금융 상품, 우리는 뭐 이게 뭔지 이름만 뭐 CDO 이런 것 들으면 이게 사실 무슨 얘기인지 잘 모르시죠. 뭐 모기지, 뭐 어떤 채권, 뭐 부실 채권들 모아놓고 묶어놓고 파는 것도 있고요. 뭐 2배, 3배, 뭐 마이너스 곧버스, 뭐 현물, 뭐 선물 옵션 끝도 없습니다. 돈을 찍어서요. 빚을 원하는 사회죠. 이런 사회가 되면요. 그들의 자산 가치는 올라가고요. 이제 아무래도 자산 가격 오르면 그때부터 일반인들이 안 하던 주식, 안 하던 코인, 안 하던 부동산을 사기 시작합니다. 이래저래 판매, 그러니까 거래량이 늘어나니까 판매 수수료 당연히 늘어나겠죠. 문제는 그렇게 해서 그냥 가격이 계속 올라주면 좋은데 주기적으로 이거 너무 올랐나? 물가가 너무 심각한데? 인플레이션 장난 아닌데? 그러면 주기적으로 금리 인상을 당연히 합니다. 통화 풀었으면 통화 팽창을 했다가 한 번씩 통화 긴축을 하죠. 그러면 이때 자산 가격이 크게 떨어집니다. 일반인들은 대부분 이때 바닥에서 매도를 합니다. 기관이나 뭐 고래들은 이게 이제 숙련된 그 기관 투자자들은 바닥에서 다시 매수를 하는 사람들이 아무래도 많이 있겠죠. 근데 계속 이제 긴축을 하는 게 아니고요. 때가 되면 다시 금리 낮추고요. 다시 돈을 찍습니다. 이렇게 되면 일반인들이 들고 있었던 그 우량 그 자산들이 기관들에게 헐값으로 이전이 되는 소위 말한 손바뀜이 일어나죠. 이게 무한 반복이 되는 것을 투자에서 사이클이라고 얘기를 하죠. 돈을 찍어서 빚을 권하는 사회가 바로 그들의 전략이라고 보여집니다. 이 글로아 대표님인 것 같아요. 한국 분입니다. 근데 투자를 뭐 미국에서 뭐 그 카네기 멜론 유명 대학도 나오셨고요. 실리콘밸리 투자도 받았다고 합니다.
개발도상국의 금융 인프라를 구축하겠다. 문제는 항상 우리가 던져봐야 될 질문은 항상 왜 그럴까? 글로벌 전역에서 인터넷 등 통신과 금융 인프라에 접근하지 못하는 이들이 전 세계 38%다. 크레딧코인은 블록체인으로 선진국의 자본과 개발도상국의 성장성을 연계하는 국경 없는 인프라 구축이 목표입니다. 나이지리아, 또 인도네시아, 인구가 엄청나게 많은 국가들 19억 명의 개도국의 블록체인 기반 금융 인프라 구축 사업이 본격화된다. 선진국의 자본과 개발도상국의 성장성을 연계하는, 제가 조금 쉽게 말씀드려볼까요? 선진국이 자본을 활용해서 개도국의 성장성에 그냥 빨대를 한번 꽂겠다. 어떻게 한다는 얘기일까요? 다시 한번 가보면 여기 지금 트랜잭션 내용, 이제 담보가 없기 때문에 대출을 뭘 믿고 빌려주겠습니까? 기존 디파이에는 담보가 반드시 있었는데 생각해 보시면 개발도상국 또 2030 젊은 세대가 무슨 자산이 있겠으며 담보가 뭐가 있겠습니까? 그러면 이 친구들을 잡아먹을 길이 없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참고로 RWA 자산 토크나 블랙록에서 지금 1순위로 토크나 대상이 뭐였습니까? 미 국가 부채. 그게 미 국채죠. 이것을 누군가 계속 사줘야 이것을 바탕으로 돈을 찍어서 맘대로 돈을 뿌릴 수가 있겠죠. 스테이블 코인이요. 이것도 찍어내고 싶은 만큼 뭘 사야 됩니까? 무조건 미국 국채와 미국 달러 혹은 단기, 그러니까 이제 그 달러의 유가 뭐 비슷한 그런 등가물을 사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미 국채 비중이 더 큽니다. 우연일까요? 자, 크레딧 코인은 디파이, 그러니까 탈중앙화 금융에서 대출을 하는데 담보 없이도 신용으로 대출을 받을 수 있게 해주는, 어떻게 보면 획기적인 프로젝트입니다. 개도국이라고 해서 인간이 이 빚에 대한 욕구가 없을까요? 개도국이 아까 인구 보셨죠? 한 19억 명 정도 되고요. 대부분 젊은 2030 세대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하고 싶은 것도 먹고 싶은 것도 많은 나이 아니겠습니까? 빚에 대한 욕구는 넘쳐날 거고요. 인간의 욕망을 자극하는 프로젝트가 아마도 성공을 하겠죠. 그들은 인간의 욕망을 자극할 뿐입니다. 빚을 선택하는 것은 본인들이 결정하는 겁니다. 금융 세력은 디지털 세계에서도 디지털 머니를 다음대로 찍고 세계를 그들의 입맛에 맞게 통제를 하려고 하겠죠. 일반 대중들은요, 이런 의도를 뭐 우리 구독자분들 아시죠? 근데 대개는 아마 모른 채 또 돈 찍어내고 그냥 다 올라가고 everything 버블이 되면요, 인간은 그냥 또 비투를 하게 돼 있고요. 또 무리한 투자, 무리한 사업, 뭐 무리한 국가도 마찬가지입니다. 무리한 빚을 갖다가 쓰고 싶어 할 겁니다. 그들의 의도를 알아차린다고 해도요, 사실 이런 욕망을 절제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죠. 저개발국일수록 믿을 만한 신용 인프라가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경우가 많다 때문에 많은 사람들은 자신의 신용 기록을 구축할 수가 없고 대출을 받을 수가 없다. 예, 대출 어렵다. 뭐 돈 담보가 있어야 뭐 담보도 대출을 잡고 하는데 그런 게 없다 이거죠. 그래서 크레딧 코인은 퍼블릭 블록체인. 이거 중요합니다. 무슨 블록체인입니까? 프라이빗 체인입니까? 뭐 JP 모건에서 발행한 그 오닉스 그거 아니죠. 퍼블릭 블록체인. 뭐 이더리움이나 솔라나나 지금 아발란체 그 얘기하는 겁니다. 이용자의 공과금 납부 내역 등을 기록해서 신용 정보를 등재하고 이를 법정화폐와 연계된 스테이블 코인 기반 금융 인프라와 연결하는 프로젝트에 쓰일 것이다. 굉장히 중요한 그 문장입니다. 쉽게 말씀을 드리면 공과금 내야 되잖아요. 세금 이거 당연히 납부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런 거 돈을 냈던 기록을 이제 퍼블릭 블록체인에다 얹어 놓는 거죠. 그럼 누구라도 그 조회가 될 겁니다. 이렇게 잘 납부를 했던 사람, 한마디로 신용을 쌓으면 내가 더 큰 대출 해줄게. 지금 이런 얘기입니다. 또
차도 사고 싶고 뭐 그 사과폰도 새로 나온 거 이번에 사고 싶고 또 집도 좀 사고 싶고 명품도 사고 싶지. 내가 돈 좀 빌려줄게. 이런 말을 직접 하지 않습니다. 이제 괄호 열고 닫고입니다. 명분 그래놓고 겉으로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전 세계 개인들의 신용 시장을 민주화시키겠다라고 합니다. 기회를 제공하겠다라고 합니다. 지금 대출을 못 받기 때문에 인프라가 없으니까 내가 깔아줄게. 내가 신용 돈 빌려줄게. 지금 이런 얘기입니다. 크레딧 코인 이전에는 뭐 나이지리아에서 뭐 한 20만 명만 금융 서비스를 누릴 수 있었는데 지금은 한 200만 명 많이 늘었네요. 이거 근데 쓰려면 쉽게 말하면 지금 인터넷이 있어야 돼요. 인터넷은 지금 우리나라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나라는 그 워낙 국토가 좁고 사람들이 모여 살잖아요. 막 기지국이 그냥 뭐 가지가지 있는데 아프리카는 땅덩이가 너무 넓습니다. 그러니까 인구 밀도가 너무 낮다 보니까 이것을 어떻게 해결한다라는 걸까요? 위성을 쏜다는 겁니다. 이제 소위 저궤도 위성, 소위 이제 좀 가성비 높은 위성을 뿌려서 인터넷 라인을 다 지금 깔겠다라는 겁니다. 지금 인도에도 위성 날리고요. 동남아, 인도네시아, 뭐 수천 개 섬, 그다음에 인구 많은 브라질, 아르헨티나에 이거 지금 인프라 깔겠다. 쉽게 말하면 인터넷 기지국 세우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위성으로 쏘는 거죠. 자, 나이지리아를 시작으로 해서 개발도상국이 정부 신용으로 국가 빚으로 블록체인을 통해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인프라 구축 사업도 진행 중이다. 개도국가 국가를 상대로 빚을 내서 자금, 돈 빌려준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럴 수 있게 인프라를 내가 구축해 주겠다. 저는 이게 좀 무섭게 들리거든요. 왜냐하면 1997년 IMF 아시아 외환 위기, 우리나라도 있었죠. 외환 위기 때 너희들 돈 필요하지 않니? 내가 돈 빌려줄게. 하지만 그 대신에 하면서 뭐 사람들 다 잘라. 금리 20%, 25%까지 올려. 뭐 그다음 다 민영화시켜. 기억나십니까? 우리만 당했던 건 아닙니다. 가장 최근에 그 2020년도 그 이제 뭐 코땡땡으로 힘들었을 때뭐 스리랑카다 뭐 아시아의 뭐 극빈국들이 연쇄 디폴트를 맞았습니다. 빚을 못 갚으니까 대신에 하면서 뭐 어떤 나라의 뭐 자산도 다 뺏기고 우리나라 그때 후유증으로 지금 우리나라 시중에 있는 은행들 70% 이상이 외국 자본이 우리나라 그 은행들 지금 대주주인 거 아십니까? RWA가 알고 봤더니 글로벌 B2 영끌할 수 있는 인프라로 활용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여기에 사용될 제가 이제 이게 뭐 지금 옳다 그르다의 그런 것보다는 이제 제가 지금 파악을 하고 있는 상황을 설명을 드리는 거고요. 여기에 사용될 고속도로가 퍼블릭 블록체인이고요. 스테이블 코인 USDC와 그 테더 이런 것들 지금 이미 올라가 있는 블록체인 뭐 15차선 고속도로 말씀드렸죠. 그런 코인들 위주로 주목을 하자라는 게 이런 이유에서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현재는요, 제가 보니까 소위 말한 난다 긴다 하는 베테랑 투자자들이 최근 3, 4, 5개월간 생각보다 많은 그 베테랑 투자자들이 지금 파산했습니다. 그러니까 투자를 지금 못 합니다. 아예 그냥 뭐 빚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아예 그냥 그 아웃이 됐고요. 공통점은 뭐냐? 올해 초에 가격이 급등했었잖아요. 그때 무리하게 베팅한 겁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돈으로만 했으면 그 정도는 아니었으냐 아마 비투를 많이 했겠죠. 코인이 뭐 여기에서 더 떨어진다, 더 오른다. 저는 뭐 한두 차례 폭락도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제가 이제 뭐 폭락이라고 하는 건 어느 정도 레인지가 있는데 뭐 예전처럼 뭐 2만 달러 이렇게는 힘들고요. 뭐한 번쯤 이렇게 떨어질 수는 있겠죠. 근데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이거예요.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이런 우량 코인들은요. 없어지지 않아요. 없어지지 않습니다. 지금 제가 RWA를 예로 이렇게 들었는데 뭐 디파이다, 뭐 NFT다. RWA의 고속도로조차 지금 음, 제대로 깔리지도 않았고요. 뭐 깔리면 뭐 합니까? 이게 차량들이 뭐 왔다 갔다 해야 되는데 아직 차량도 없습니다. 거의 지금 이제 막 시작 단계예요. 갈 길이 아주 먼 거죠. 자, 코인 투자를 디스코 팡팡의 비유를 계속 했었죠. 이게요.
디스코 팡팡이는 한 5분, 10분 하면 이제 끄잖아요. 근데 이 코인 투자는 이거 언제 끝날지 모릅니다. 이게 불확실하고요. 이게 공포감이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최근에 한 11년 통계를 내보면 11년 중에 9차례는 10월 달에 비트코인 가격이 올랐던 통계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무조건 10월에 그럼 오를 것이냐? 그건 제가 모르죠. 근데 11월이나 대선이 끝나고 금리를 인하하고 돈을 풀기 시작하는 그 우리 한 4분기 언저리가 되면 그래도 지금 수준보다는 올라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하고요. 지금 이 시간에 잘 버틸 수 있는 게 저는 굉장히 큰 능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이제 좀 돈을 뭐 100억대 이상 뭐 이렇게 버신 분들은 항상 운이 좋았다 이런 표현 쓰거든요. 그 운이요. 지금과 같이 어려운 시기를 묵묵히 버티는 분들에게 그 확률이 올라간다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들의 의도를 파악한 이상 여기에서 포기할 수는 없죠. 지금 남들도 다 힘들 때가 저는 오히려 기회라는 생각을 하고요. 이왕 시작한 거 좀 내년까지 뭐 이제 뭐 선물 옵션 제외입니다. 뭐 비트도 되도록 안 하셨으면 좋겠고 현물 위주로 그냥 쭉 가보시면 어떨까? 자,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합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